우선 정광훈 목사님이 쓰시고 나는 자리에 제가 감히 서서 죄만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7입니다. 꽤 많이 먹었죠. 미국에서 16년 동안 망명을 하느라고 30대 10년하고 40대 전반기 5년 몇 개월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고스톱도 안 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제 동료들보다 조금 젊어 보입니다. 그 대신 제가 좀 속이 없습니다. 제가 순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무슨 웅변대회 같은 데서는 제법 상을 많이 따기도 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는 무슨 재수가 뭐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제 동료들에게 자꾸 떠밀림을 당해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데모의 전설적인 왕초입니다. 83번인가 데모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몇천 번을 했는데 오늘처럼 목사님 앞에서 연설한 것은 생애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떨립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야 다 존경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모셔야 할 분이고 다 천사장 미카엘 정도는 다 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가 감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죄만스럽습니다만은 시대가 시국인 만큼 여러분과 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상 베넷 신앙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베넷 신앙이 아닌 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어머니께서 절에도 가시고 좀 이러셨어요. 그게 정확하게 말해서는 베넷 신앙이지만은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좀 다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디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가서 그냥 절하고 하는 것을 그냥 별로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5학년쯤인가 돼서 어머님이 되게 아프셨어요. 제가 쉰둥입니다. 어머니가 44살이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으니까 어머님이 한 6, 7 정도 채 60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냥 거의 세상을 돌아갈 만큼 아파졌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당시에 목사님이 이남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신령스러운 분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형 소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우리 집이 외색집입니다. 일본 집인데 관사인데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방에를 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그 위에 진짜 뿔난 마귀가 어머니를 확 놀리고 있어요.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구석에 앉아서 딱 부탁하자 너무 가까이 오면 마귀한테 잡힐까 봐서 하느님 이거 큰일 났어요. 막 예수님하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얀 그 면서포 같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탁 나오더니 거기가 벽장에 있습니다. 미닫이가 벽장인데 그 미닫이가 도르래가 없고 슬슬 그 나무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떨어져요 그게. 근데 그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얼른 갖다 세웠더니 마귀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어머니가 이거 사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는데 제가 잠을 뻗떡 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똑똑 얘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어머니를 살리셨구나. 그런데 꼭 소설처럼 그때 따라 띵땡 하고 새벽종이 치는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겨울밤인데. 그래서 제가 이 감동 때문에 나와서 교회를 갔어요. 순천 중앙교회 매산등 바로 밑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캄캄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서울 때 부르는 노래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걸 제가 열심히 부릅니다. 그걸 불러갖고 딱 가니까 아무도 안 오셨어. 이게 초종이었어요. 초종은 재종인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구석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구석에 딱 붙어가지고 길게 됐는데 이리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겁이 나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리고 전부 예배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깨워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꼬마가 앉아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제가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거의 빼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앙교회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또 우리 집에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 중학생, 고등학생 면료회 종교부장을 했는데 책을 이거저거 100개 가지고 와서 싹 만들어가지고, 그때 매산고등학교 은성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은성고등학교 우리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눈 뜨고 기도하면 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그때는 눈을 질끈 감고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때 생각한 건 뭐 이래요. 높고 높은 천당 보좌 위에 계시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묵시로서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시작합니다. 옛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어쩌고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다 해가지고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데 딱 기도를 빼가고 싹 빼고 이렇게 싹 읽는데 이놈의 기도가 너무 근사하거든. 그럼 애들 가만히 두고 이 자식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놈인데, 그래갖고 끝나고 아멘하고 탁 집어넣고 나온다면, 너 그거 기도 어떻게 했어? 나 기도했지. 너 읽었지? 안 읽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부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고2, 고3이 돼가지고 제 집이 목포로 이사를 가고 제가 혼자 고향에서 살다 보니까 사춘기도 걸리고 갈등도 생기고 해서, 그때 아주 유명한 목사가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교회 박태선 장로교회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 이 박태선 장로가 저를 무지하게 이뻐했어요. 와서 특별 안수 안차를 하는 거예요. 그 여수까지 데리고 가고 앞에서 찬송가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박꼬게 넘어가가지고 박태선 장로에 빠지고 나중에 전도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오므락달싹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순천 주일학교 교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 입시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최세현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너 이리 좀 나와봐. 제가 본론입니다. 나와서 요걸 돌아가더니 몸이 좋은 양반이야. 나중에 심리학 박사가 된 분이야. 귀에 싸대기를 여기를 때리면 내 턱이 거의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고 뭐 어이가 없는 거죠. 대구 양반인데, 네가 말이야, 네 혼자만 천당을 가면 되겠나? 임마, 네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천당은 네 혼자 간 거야. 전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혼자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불행해져. 그럼 네 혼자 가서 거기 앉아서 너는 먹지 않아도 배도 안 고프고 찬송가만 부르고 저 밑에 지옥에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막 지옥불에 확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는 게 좋노? 이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의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꼼꼼한데. 그러니까 네가 대학 들어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천재다. 내가 맹사건데 그동안까지 말세 안 와. 절대 안 와. 말세하면 내 벼락 맞아. 그래서 제가 벗어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과정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지탄도 받고, 저 때문에 또 순천 여중, 여고, 순천고등학교 학생 한 30여 명이 전도관에 다 끌려오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나쁜 짓 안 하고, 무슨 뭐 쓸데없는 여자한테 눈 돌리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개인적 구원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처럼 사회적,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이런 진정하게 깨어있는 사회적 구원, 국가적 구원, 역사적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너무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을 따라서 역사적 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분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지난 한 반만 년 동안에 강제에 의했던 자발적인 것에 의했던 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일거에 한 장소에 모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제해서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강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와, 대한민국이 역사의 질곡에 빠져서 갈 대로 꼰도 박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는구나.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학적 표현을 하자면 정광훈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예, 신드롬입니다. 요새 신드롬에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죠. 윤석열 신드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소리를 쓰면 안 되지만 요 한마디만 쓸게. 사회가 개판인데, 죄송합니다. 개판인데,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하고 윤석열이가 국무총리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침착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제3세계의 저개발국으로 추락하는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모리스 듀발리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가 지나가고 세계가 부르주아 국가냐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국가냐 이렇게 양분된다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 세력이고 일본과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해양 세력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적과 동지라는 건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그 자식들 하고 욕하죠. 그건 개인의 자유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일본과 미국이 1945년 전에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걸 불구 대천지 원수예요. 그렇죠? 수십만이 죽었어요. 우리 조선놈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죽이고 싶죠. 그러나 딱 붙은 동맹 아닙니까? 역사는 과거를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재의 소위 국가의 내셔널 인터레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문이라는 사람은 지소미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저게 전혀 이익이 안 돼요. 그 지소미아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성주에다가 사드를 갖다 놨죠. 사드가 이 사람 저 사람 시비를 많이 걸지만 성능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활짝 놀래고 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그쪽까지 가지 않도록 레이더를 좀 제한하겠다. 이거 엄살도 떨지만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드를 반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탄핵 과정에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박, 명색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사드를 가져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개성 맞고, 금강산 맞고, 니들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러면 우리는 니들하고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사드를 탁 갖다 왔는데, 아니 사드를 옹호해야 할 사람들이 야당들이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걔들은 그러는 거니까. 아니 사드가 있는 성주 출신의 이 암흑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의 전체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사드를 반대했어요.
이렇게 정신이 넉 빠지니까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주 사람들도 한때 돌아가지고 박지원이가 거기 가니까 영웅처럼 환영을 했어요. 아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세를 이해하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기 전에 이 나라 보수의 진면목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제치하에서 민족해방의 논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레닌이라는 전략가가, 그 사람이 후진국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주의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잔뜩 가져가지고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스크바로 막 공작 자금을 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레닌한테 돈 받으러 간 사람 아시죠? 많이 갔어요. 여운형이도 가고 많이 갔어요. 돈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레닌이, 그래,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레닌이 안 줄까 봐서, 예를 들면 500만 루블이 필요하다 하는데 100만 루블이면 충분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닌이 있다가 저건 깜이 아니군, 이랬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쪽이 반제국 그 일본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좌익이 한때 국민의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좌익했다는 사람들 이북에 가서 다 죽었죠. 전부 총살당했어요. 지금 여기서 종북 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이건 나 종북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고르바초프가, 아시죠? 고르바초프가 글라드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을 열어가지고 공산주의는 패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덕에 서독도 통일한 겁니다. 동독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의 그 회고록을 보니까 어디서 만나서 고르바초프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라고 기도를 하니까 날 끝나고 나니까 탁 눈을 뜨니까 고르바초프가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르바초프의 그 목에 그 집안도 옛날에 독실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지도자였지만, CCCP죠.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지만 세계의 역사의 진운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북한에 있는 김아무개라는 저 뚱뚱이는 저건 저런 사회주의가 없어요. 저건 중세의 무슨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만세를 부리고 살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물 먹는 게 유행입니다. 저도 정광환 목사님처럼 물 한 번 먹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돌려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원자력을 때려 부시고 4대강 때려 부시고 지소미아를 하고 뭐 군대 얼마나 많이 없었습니다. 이북에서 오는 거 전차 막는 거 다 풀고, 이쪽에 김포 앞바다에 저 북한 군인들이 북가들이 와서 아우성 쓰는 거 놔두고 간첩이 들어와도 쓱 와서 가다마 입고 왔다가 쓱 가고, 이게 나라가 이게 정말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혁명적 방법을 일으키자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무슨 혁명적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하늘에 우렁찬 계시와 심판이 와서 뭔가 일행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꾸준하게 잘 정리를 해서 4월 15일 날 민중의 힘, 국민의 힘, 국민혁명의장의 힘, 이런 힘으로서
완벽하게 그들을 딱 정치 일선에서 마이너리티, 소수자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유명한 보드레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비판과 악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사태의 최악은 침묵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거 보드레르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꼭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은 출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민등록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은데 그냥 주민등록은 경상남도 거제고 아버지의 본적은 함경도 흥남으로 아는데 자꾸 정치적 주민등록이 경상남도 거제인지 함경남도 흥남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거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영주 변호사는 또 좀 빨갱이라고 뭐라도 그래도 아무 말도 없어요. 아니 어지간하면 저 가짜 뉴스라고 난리 법석을 들었을 겁니다.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말을 잊어먹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국민소통수석이나 고민정 대변인이나 시켜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말을 하면 시끄럽고 더 떠들어져서 안 한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엊그제 무슨 국민과 대화한다고 보니까 완전히 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 정말로 양심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거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의 문제, 유재수의 문제, 엊그제 목숨 끊은 그 사람이 군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는데 그 사람이 조음하면 자기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략한 것도 아닌데 받아 써갖고 한 것인데 시켜서 한 건데 조음하면 목숨을 끊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이쪽에서 압력을 많이 넣어서 사람을 죽였다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말이야 막걸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이 역사의 고비에서 사회주의로 가버립니다. 어지간한 진보적인 사람의 발언,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나왔을 때 제가 홍보본부장 한 사람입니다. 난 노무현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도 제가 홍보본부장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제가 홍보특보했습니다. 세 대통령의 홍보를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내 이쪽으로 왔느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자기가 NLL을 풀고 북한 사람들이 김포 아파트에 와서 어로 작업을 하겠다고 발언했어요. 지금 딱 그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자기가 취임식을 광화문 내거리 세종대왕 앞에서 하겠는데 그때 북한의 김정일을 초청하겠다. 아주 근사하게 폼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큰일 났네.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간첩만 모아도 아마 그게 꽉 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대통령 경호한다고 막고 거기서 막 김정은 만세 부르면 대한민국 확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황광옥 하나가 같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 민 거예요. 그때 밀 때 제 자랑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경기 서울 인천에 145만 표를 박근혜 후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을 각 지에다 이렇게 대입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52일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15만 표 졌습니다. 여기 대부분 경기 서울 인천이 많으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는 경기, 서울, 인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건 우리 정공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강원도는 50대 50이니까 그냥 잊어먹자 이게. 그리고 대구, 경북은 무조건 100% 물갈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울경 그쪽은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는 한 3명이나 4명은 좀 아슬아슬하고 한 15명 정도는 당선할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 보시다. 목사님 빠삭합니다. 이 양반은 저 선지자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종교적 지도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 저보다 숫자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당의 문을 열고 과감하게 임무를 쇄신하고 그래서 야권 통합의 중심축으로 확실히 서면 우리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박수만 치면 돼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힘이 좀 약해요. 이번에 단식을 하고 어쩌고 힘을 내가지고 이번에 뭐 이제 싹 바꾸고 뭐 힘을 쓴다고 하지만 저것이 잘 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러면 걱정하고 우물우물하고 걱정하다 꽈다당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목사님도 나중에는 아마 찬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가만둘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충 보면 압니까?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경우에는 싸움 싸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공천이 잘못됐다 했을 경우는 이쪽에서 새로운 사람 딱 내세우면 이 사람이 되거나 이 사람이 돼요. 민주당은 안 돼요. 그렇게 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하고 강원은 그냥 50대 50으로 생각하고 호남은 지금 한심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적어도 18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200석이 되면 더욱 좋고. 그러면요 문재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2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2007년 5월에 취임했죠. 5월인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 2년 반 안 남았어요. 안 남고 내년 4월 15일 선거가 끝나면 그냥 급전직하고로 가버립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문제되는 그 유재수 사건, 조국 사건 뭐 이런 사건에 열심히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써도 진실과 정의 앞에서는 가슴이 떨려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예, 지도 양심.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 예,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조아목에 보세요. 조국. 나는 이 사람은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조금 달라지고 눈이 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저 양반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DNA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 별난 사람이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국한테 많이 넘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워낙 진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탄핵으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처음에 탄핵이 나왔을 때 저는 탄핵이 벌어졌을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1년 얼마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보 관계니까 제가 열심히 보죠. 열심히 보니까 이게 막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일반 사람들도 많이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무슨 최태민이한테 넘어갔다 최순실한테 넘어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태블릿 빚에 꽉 찾아놨어요. 그 저도 울죠.
야, 아니 박근혜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한두 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정유라 때 말세필 세준 거 그거 그 돈 좀 대주라고 했던 게 간접 뇌물 그거 하나 걸려 있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 탄핵이 다가오기까지 이렇게 나라를 끌어갔던 친박파들의 어리석음과 방만함과 그런 것을 제가 질타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자기의 대표였고 자기의 대통령이고 1250만 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여자 남자 다 가르는 게 아닙니다. 가녀린 여자예요. 덩치가 큰 여자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혼자 사셔. 그걸 뒤에 가서 칼로 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62명의 문제되는 사람들을 다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당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이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책임을 지고 그걸 방조했던 사람들은 조금 적게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과 민족 앞에 참여의 재단을 벌려야 한다. 이겁니다. 맞죠, 저 얘기가? 다행스럽게 김무성 의원은 그래도 다음번에 안 나오겠다 얘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겠다 하는데도 거기서 미적미적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당신은 뚱치도 있고 가락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상황 노릇한다고 오해받는다. 깨끗이 빠져버려라. 그리고 나이 당신 젊지 않냐? 4년 쉬어서 어디 가서 세계 유람도 돌아다니고 불공도 누리고 뭐 어디 뭐 요새 무슨 그 영화 교회가 뭐죠? 그 교회 가고 요새는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교회 왔다 그러대. 그래서 그 사색도 하고 그래갖고 4년 후에 새로운 아이를 딱 가지고 그 좋은 뚱치로 딱 나는 이렇게 이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거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야. 그래도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그만하면 아직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아무개라는 사람, 나 그 사람 이름도 다 들고 싶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다시 나온다 그럽니까? 아니 황교안이 왜 그 사람하고 야권 통합을 한다는 겁니까? 그게 왜 야권 통합이에요? 여기 있다가 자기가 부끄러워 나갔다가 맨들고 맨 놈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야권 통합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오늘 한다면 우리가 크게 국민의힘으로 그걸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역사적 전세에 우리는 정광훈이라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오늘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도 적은 키는 아닌데 저보다 한 3, 4cm 크더라고요. 목소리가 힘이 상당해. 쟤도 어디 가서는 별로 빠지지 않는데 정말한테 꿀려. 아니 진짜 농담이야. 야, 이 양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요. 아까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일찍이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연 한 1200만 원 줘야 되는 그런 국민을 광화문 앞에 모인 사람은 전무후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게 말하면 호메니 같은 상징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정 안 되면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진짜 아멘 할렐루야예요. 예, 복받은 사람. 저는요 또 이런 얘기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아십니까?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 있어요. 역사는 도전과 챌린지와 리스폰스, 응전의 싸움이다. 그런데 한참 붙다가 보면 쭉 가는데 통로가 안 보여버려. 꽉 막혀있어. 이 역사가 망하는구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구나.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처럼 망하는구나 하고 한참 가다 보면 옆으로 길이 탁 나온다는 거야. 꼭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이 전 목사님이 나오기 전까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하냐. 저는 16년간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동기들보다 선수도 한두 개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한당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있지만 저는 워낙 악질이라고 해서 16년 동안 여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때로는 강제가 필요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프로니까 정말 또 그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개판이야. 아니 천성상 도룡뇽 하나를 보호한다고 해서 1조 이상의 돈이 낭비됐어요. 그 옛날에 딱 잡아 이 사람은 정신 차려 하면 돈 1조가 아니라 100만 원도 안 들여서도 국고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지나쳐요. 경부 고속도로 만드는데 이거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야당 지도자 둘이가 누워서 그 기공식에 누워가지고 데모했어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와우 아파트가 저 무너지니까 고속도로도 갖다 세우면 저렇게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질 거예요. 그냥 억지 소리 했어요. 당연하지. 고속도로 시멘트 세우면 넘어지는 거 당연하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강제해요. 욕을 먹더라도. 정의를 가지는 사람은 때로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16년 살면서 11년 동안 뉴욕에서 제가 한 5분 10분 돼야 되죠? 신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 30만 살고 중국 교포가 한 55만, 60만 조금 안 돼요. 한 2배 조금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신문이 21개예요. 중국 사람은 3개예요. 신문이. 중국은 3개가 대만계, 홍콩계, 중국 본토계 3개예요. 그런데 한국은 21개가 조선, 동아, 한국, 중앙 이 전부 지사가 쫙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한빈보라는 친북 인사 친북 신문이 이것도 내 대학 선배가 했어요. 꽤 잘 됐어요. 그리고 좀 진보적인 조합파인데 북한을 내놓고 그렇게 내놓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독립신문이 있어요. 그 나머지 신문은 이 타브로이드 신문인데 전부 한국에서 온 썬데이 저널이니 뭐니 이런 거 100개가 붙여갖고 신문 만들고 밑에다 광고 붙여가지고 교포들한테 광고 뜯어먹고 사는 신문이에요. 필요 없는 신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제대로 신문값을 안 내서 체크를 내면 체크가 빵꾸 바운스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캐시 얼리 현금 아니면 안 준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인쇄소를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인쇄소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만 넣고 중국 사람이 돈을 다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롭샵이라고 아십니까? 세탁소 기계 없이 그냥 주문만 받는 걸 드롭샵이라 하는데 드롭샵이라는 것을 옛날에 주이시들이 많이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싸고 깨끗하고 받아가지고 트럭이 가서 싣고 와서 오후 4시 5시 배달을 해주면 오후에 찾아가면서 뭐 1불, 2불, 3불 이렇게 받는 그런 거예요. 드롭샵이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게 드롭샵을 딱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잘 돼? 그러면 그 옆에 또 만들어. 여기서 또 만들어.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되니까 일부를 할 것을 70%로 깎고 아니면 50대로 깎고 자꾸 내려야 돼.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야. 다 망해. 야, 여기 너무 가깝지 않냐? 야, 이거 내 마음이야. 이건 자유주의 국가야? 이거 싸움해. 멱살 잡고. 안창호 선생이 오래전입니다. 100년 전에 이승만 박사는 재수가 좋았는지 어쩐지 저 동부라고 하는 프린스턴
하고 유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은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돌아다니니까 흰 바지 저고리 입은 조선 사람이죠. 멱살 잡고 싸움을 하고 있는 길가에서. 그래서 지나가서 아이 왜 싸움하시오? 말하다 보면 아 이놈이 어쩌고 어쩌고 싸우는 걸 말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교포들 싸움 말리는 일에 가담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씨가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흥사단을 만들고 무실력행 많이 아까 저 제주에 있어서 이승만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사람 그 양반은 박사학위도 없는데 또 이래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중국의 커뮤니티의 슈프한테 가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면 당신들 여기 너무 가깝다. 500m는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은 사람 옮겨. 근데 안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유자의 내 맘대로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라이선스 가지고 있어? 이러고 덤벼들면 경고를 몇 번 해요. 몇 번 하다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갱들이 유명합니다. 뉴욕의 사건은 뉴욕 갱들이 안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뭐 이런 데서 싹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싹 와가지고 비행기 표 딱 끊어놓고 저녁 9시 정도쯤 되면 뉴욕의 플러싱이라든가 퀸스나 이런 데는 조용합니다. 주택가 우리처럼 막 12시간 와글와글 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조용한데 차 한 3개가 살살 돕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폴리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 보고 딱 끄트머리 이렇게 네거리 딱 잡아놓고 이 사람이 싹 돌아가서 딱 와서 문 싹 열고 그 가게에다가 기관장을 따다다다다다다고 수백 발 갈기고 와버려요. 그럼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근데 사람은 없죠. 그러면 엥 하고 하면 도망가서 딱 가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려요. 가끔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1 out of 20 정도는 잡혀요. 근데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월남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지 압니까? 구엔카오키라고 있죠. 그 부통령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반대를 하면요.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모가지를 끊어가 버려요. 그렇게 지독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전부 지 잘났어. 나는 이걸 다 보면서 아이 참 조선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흔들어. 어디 가면 남을 비판하는 게 그 신이 나지 남을 칭찬하면 이 자식아 네 뭐 얻어먹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고쳐야 돼요. 크리스찬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난 정말 뭐 제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찬 나라가 됐으면 좋거든요. 다른 사람이 너무 반대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데 주체 세력이 우리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선지자 일꾼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TV와 라디오와 신문과 인터넷에 4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09년에는 TV가 54.7%, 라디오가 13.1%, 신문이 17.8%, 인터넷이 3%에 불과했어요. 2013년에는 TV가 54에서 36으로 내려오고 인터넷이 3에서 9%로 올라가요. 2018년에는 TV가 32.5% 떨어지고 라디오 17.5, 신문 15.7, 인터넷이 13.6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 2019년 8월 1일 엊그제입니다. TV가 25.2%, 라디오가 14.4%, 신문이 9.3%. 그 신문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가 3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과 유튜브를 가지고 충분히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럼 얘가 딱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 우선 텔레비전보다는 높고 신문은 라디오하고 신문을 보탠 것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튜브 중에서 저쪽 편 유튜브도 좀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한 8.5 대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국민을 혼란시키지 않고 하면 틈틈이 좋은 뉴스는 항상 다른 사람이 많이 전달하고 해서 항상 균일된 합의된 그런 견해를 가지면 내년 4월 15일을 우리가 충분하게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의 아이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새끼들, 우리들의 새끼들의 새끼들이 우리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평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알죠?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완벽히 100%로 완전히 평등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토인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의 락펠러의 아들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이쁘게, 어떤 사람은 좀 덜 이쁘게, 어떤 사람은 부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전라도에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달라. 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래, 꼭 같은 이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100, 90, 80, 70이 됐는데 이 양반들 전부 80으로 다 딱 잘라주면 100을 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70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10 더 먹잖아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균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진정하게 평등한 겁니다. 문재인이가 여기는 공정이라는 것은 지가 생각하는 입장이 공정입니다. 우리는 공정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균등하게 봐야 합니다. 송나라의 유명한 철학자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민은 불환빈이요 환불균이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백성은 환이라는 게 환자라는 환자입니다. 이게 complain, 반대는 불환하면 불평을 안 한다 뜻이야. 백성은 불평을 안 한다. 빈, 가난한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백성은 불균, 고르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그렇죠? 고르게 살면 돼요.